나는 한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다. 마약이라는 지옥에서 10년을 보냈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변함없는 사랑 덕분이었다. 이 수필은 그때의 기록이자 증언이다. 20살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 시절이었다. 그때의 나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철없는 청년이었다. 키 180cm의 몸무게 75kg, 운동을 좋아하는 건강한 체격이었고 무엇보다 순수했다. 마약이라는 단어조차 영화에서나 들어본 남의 일이었다. 민준아, 오늘 저녁에 클럽 가자. 새내기 환영 파티야. 같은 과 동기인 수연이가 교실에서 소리쳤다. 수연이는 서울 강남에서 온 아이로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말투로 과 내에서 인기가 높았다. 나 같은 지방 출신에게는 그런 서울 아이들이 신기하기만 했다. 클럽? 나 그런 곳 안 가봤는데. 뭘 그래?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어른놀이도 해야지. 걱정 마, 내가 다 알려줄게. 그날 저녁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클럽이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았다. 강남의 한 유명 클럽이었는데 네온 사인이 현란하게 깜빡이고 귀를 찢을 듯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마치 광기에 휩싸인 듯 몸을 흔들어댔다. 어때? 멋있지? 수연이가 내 귀에 대고 소리쳤다. 솔직히 어지럽고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팠다. 하지만 어른이 된 기분,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에 어설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거부터 마셔봐. 수연이가 화려한 칵테일 잔을 내 앞에 놓았다. 그것이 내가 술을 마셔본 첫 경험이었다.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맛이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기분 어때? 좋아. 이게 술의 매력인가 봐. 그럼 이제 진짜 재밌는 걸 보여줄게. 수연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안에는 파란색과 하얀색이 섞인 작은 캡슐들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숙취해소제야. 이거 먹고 술 마시면 다음날 머리 안 아파. 나는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수연이라는 친구를 신뢰했고 숙취해소제라는 말에 고마움을 느끼기까지 했다. 고마워. 내일 수업 있어서 걱정했는데. 작은 캡슐을 입에 넣고 맥주로 삼켰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엑스터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독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3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고 어지러웠던 음악이 이제는 천상의 선율처럼 들렸다. 사람들의 얼굴이 천사같이 아름다워 보였고 조명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반짝였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황홀감에 휩싸였다. 이게 뭐야? 정말 기분 좋다? 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평소 춤이라고는 추지 못했던 내가 마치 댄서가 된 것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였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 어때? 좋지? 수연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응. 몸이 신기해. 술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술만의 효과가 아닐 수도 있어. 수연이의 말에는 이상한 뉘앙스가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생애 최고의 기분을 맛봤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갔는데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다. 거울을 보니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있었지만 그것도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황홀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부터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울감이 밀려왔고 무기력해졌으며 어제의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다. 일주일 후 수연이가 다시 연락했다. 민준아, 지난번 어땠어? 재밌었지? 응, 정말 좋았어. 그런데 요즘 좀 우울해. 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럴 때는 다시 놀러 나가야 해. 오늘 저녁 어때? 나는 주저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황홀감을 다시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함정인지도 모른 채로. 두 번째 클럽 방문은 첫 번째와 달랐다. 수연이는 나를 클럽 안쪽의 VIP 룸으로 데려갔다. 거기에는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형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다. 야, 수연아, 이게 그 친구야? 내 오빠 민준이라고 하는 애요. 얌전하고 입도 무거워요. 오빠라 불리는 사람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목과 손등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래,
민준이구나. 나는 태영이라고 해. 앞으로 잘 부탁한다. 안녕하세요. 예의도 바르네. 좋아, 오늘은 내가 쏜다. 실컷 놀아봐. 그들은 나에게 여러 가지를 권했다. 처음에는 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들도 나타났다. 이건 뭐예요? 화장실에서 태영이 작은 거울 위에 하얀 가루를 길게 줄지어 놓았다. 아이스야, 기분 좋아지는 거지. 한번 해봐. 아이스요? 걱정 마, 몸에 나쁜 거 아니야. 나는 주저했다. 하지만 수연이가 먼저 빨대를 코에 대고 들이마시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 몇 분 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엑스터시와는 또 다른 종류의 각성 상태였다. 세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에너지가 넘쳐났으며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다. 어때? 좋지? 네, 정말 좋아요. 그날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클럽에 나가게 되었고 매번 다른 종류의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 이건 캔디야. 색깔별로 다른 효과가 있어. 이건 작대기라고 하는데. 점점 전문 용어들을 배워갔고 그들의 세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학교는 뒷전이 되었다. 수업에 가더라도 집중이 안 되었고 마약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오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렸다. 민준아, 요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룸메이트인 성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마약을 하지 않는 날에는 온몸이 나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음식 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다. 오직 다음번 클럽 약속만을 기다리며 버텼다. 12월이 되자 더 큰 변화가 찾아왔다. 민준아, 용돈이 부족하지? 태영이 물었다. 실제로 그랬다. 클럽에서의 유흥비와 점점 비싸지는 마약값 때문에 생활비가 빠듯했다. 조금요? 그럼 일 하나 줄까? 쉬운 거야. 어떤 일이요? 그냥 물건 좀 배달하는 거야. 한 번에 50만 원 줄게. 그때 50만 원은 큰 돈이었다. 나는 고민 없이 승낙했다. 뭘 배달하는 건가요? 묻지 마. 그냥 어지점에서 받아서 비지점에 갖다 주면 돼. 가방 안을 들여다보지도 마. 첫 번째 배달은 홍대에서 강남까지였다. 지정된 카페에서 검은색 가방을 받아 다른 카페로 가져다 주는 것. 간단했다. 가방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뭔지 모를 긴장감이 있었다. 수고했어. 이거 내 몫이야. 50만 원을 받던 그 순간의 짜릿함을 지금도 기억한다. 쉬운 돈을 버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미끼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2학년이 되면서 나는 정식 운반책, 속칭 뜨거가 되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배달했다.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알 수는 있었다. 민준아, 오늘은 좀 특별한 거야. 조심해서 가져가. 태영이 평소보다 작은 가방을 건넸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뭔가 중요한 물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거 뭐예요? 순도 높은 거라서 조심해야 해. 나도 몇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먹거나 코로 흡입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있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태영이 제안했다. 민준아, 이제 좀 더 큰 일을 맡겨볼까? 큰일이요?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는 거야. 특히 대학생들 말이야. 넌 대학생이니까 접근하기 쉽잖아. 그렇게 나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다. 하지만 마약에 대한 갈망과 쉽게 버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첫 번째 고객은 같은 과 후배였다. 선배,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죽겠어요. 그래? 그럼 좋은 게 있는데. 기분 전환용으로. 뭐예요? 그냥 기분 좋아지는 거야. 한번 해볼래? 그 후배는 나를 믿었다. 나와 같은 순진한 얼굴로 내가 내민 알약을 받아먹었다. 일주일 후 그 아이도 우리와 함께 클럽에서 마약을 하고 있었다. 죄책감은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마약을 하고 나면 모든 감정이 무뎌졌다. 죄책감, 양심, 도덕성 같은 것들이 점점 사라져갔다. 민준이는 정말 인재야. 한 달에 10명씩 새 고객을 데려오네. 태영이 칭찬했다. 칭찬을 들으면 기뻤다. 그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족이나 학교에서는 점점 외면받고 있었지만
여기서만큼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다. 3학년이 되자 나는 더 이상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출석 일수를 채우기 위해 가끔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다. 대신 밤마다 클럽을 전전하며 마약을 팔고 새로운 고객들을 물색했다. 야, 저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학생들 어때? 신입생 같은데? 그런 일들이 일상이 되었다. 나는 순진한 학생들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걸고 술자리를 만들고 결국 마약을 권하는 일을 반복했다. 1명, 2명씩 내 손을 거쳐간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다. 가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도 있었다. 특히 처음 마약을 접한 아이들이 나처럼 망가져가는 모습을 볼 때였다. 하지만 그런 감정도 아이스 한 줄이면 사라졌다. 형님, 제가 좀 이상해요. 요즘 가끔 환각이 보이고 손도 떨리고. 그거 그냥 잡아떼기 하면 돼.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해. 잡아떼기는 마약을 일시적으로 끊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완전히 끊는 것은 불가능했다. 며칠 참다가 결국 다시 손을 대게 되었다. 4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이미 학교와 완전히 담을 쌓은 상태였다. 졸업은 불가능해 보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틀어졌다. 고향에서 올라온 부모님은 내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민준아, 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살이 왜 이렇게 빠졌니? 한때 75kg이었던 몸무게가 60kg까지 떨어져 있었다. 뺨은 움푹 들어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손은 계속 떨렸다. 괜찮아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병원에 가자.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병원에 가면 마약 사용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부모님은 걱정스러워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그 시절에 나는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가족의 돈을 훔치고 친구들을 속이고 순진한 후배들을 유혹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민준아, 요즘 경찰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 조심해야 해. 태영이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요? 응,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아. 당분간 조용히 지내자. 하지만 조용히 지낼 수는 없었다. 마약에 대한 갈망은 위험을 무릅쓰고도 계속되었다. 며칠 참다가 결국 평소 거래처에 연락했다. 형님, 급해요. 조금만 주세요. 야,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했잖아. 제발요, 죽을 것 같아요. 결국 거래는 성사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었다. 1989년 11월 어느 새벽 클럽에서 나오던 순간이었다. 경찰이다. 모두 엎드려. 갑자기 사방에서 경찰들이 나타났다. 나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남은 마약을 꺼내버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김민준 맞죠? 마약 사용 및 판매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차가운 느낌이 손목에 전해졌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까지 꿈속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현실이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경찰서에서의 12시간은 지옥 같았다. 마약이 떨어지면서 오는 금단 증상으로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구토가 나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김민준, 정직하게 말해. 누구한테 마약을 받았어?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신입생들한테 마약 판 것도 알고 있고 협조하면 선처해줄게. 하지만 나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조직의 규칙이었고 무엇보다 무서웠다. 만약 고발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다. 초범이네요. 반성문 쓰고 집에 가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고. 훈방 조치였다. 24시간 만에 풀려났지만 그 경험은 충격적이었다. 처음으로 내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는 바뀌지 않았다. 아니, 바뀔 수 없었다. 마약은 이미 내 몸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일주일도 안 되어 다시 연락을 했다. 형님, 저예요. 야, 미친 거 아니야. 방금 경찰서에서 나왔잖아. 견딜 수가 없어요. 조금만 주세요. 한편 그 시절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이지은이라는 소녀가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키 155cm의 작은 체구의 통통한 얼굴, 화려하지 않은 외모의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야, 이지은. 너 아빠가 정말 조폭이야? 쉬는 시간 반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아니야. 지은이는 작은 목소리로 부인했지만
아이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지은이의 아버지 이광수는 강남 일대를 주름잡는 조직의 보스였다. 겉으로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지만 뒤로는 여러 불법 사업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지은이는 자연스럽게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지은아, 같이 점심 먹자.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친구 미영이가 다가왔다. 지은이는 기뻐하며 따라갔다. 하지만 식당에 도착하자 미영이는 다른 아이들과 합류했고 지은이 혼자 남겨졌다. 미영아, 미안해, 지은아. 우리 엄마가 너랑 어울리지 말라고 하셨어. 너희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면서. 그 순간 지은이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배신감이었다. 그날부터 지은이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고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집에 가는 길도 혼자, 등교하는 길도 혼자였다. 지은아, 왜 이렇게 살이 쪘니? 밥을 얼마나 먹는 거야? 집에서도 편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조직 일로 바빴고 어머니는 지은이의 외모에만 신경 썼다. 다이어트 해야겠다. 다른 집 딸들은 다 예쁘던데. 지은이는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달랬다.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집에서 받는 압박감, 친구 하나 없는 외로움을 달콤한 음식으로 채우려 했다. 자연히 몸무게는 계속 늘었다. 고3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대학 입시 준비로 모든 아이들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은이에 대한 무시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야, 이지은. 너는 어차피 아빠 돈으로 대학 가잖아. 우리랑 경쟁할 필요도 없지. 맞아, 뒷돈으로 다 해결되는데 뭘 공부해. 아이들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실제로 아버지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고 그런 모습이 지은이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웠다. 아빠, 저는 제 실력으로 대학에 가고 싶어요. 뭔 소리야? 돈 있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힘들게? 그래도 넌 공부 말고 다른 걱정이나 해. 예쁘게 만들어서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게 내 계획이야. 지은이는 아버지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다. 자신의 꿈이나 의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인형 같은 존재였다. 그런 지은이에게 유일한 위로는 로맨스 소설이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읽으며 언젠가 자신에게도 진짜 사랑이 올 것이라는 꿈을 키웠다. 소설 속 남주인공처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 언젠가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창가에 앉아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3년간 단 한 명의 친구도 사귀지 못한 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교 입학 준비를 하면서도 지은이의 마음은 무거웠다. 대학에 가서도 혼자일 것 같았다. 아버지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또 나타날 것이고 또다시 외면당할 것 같았다. 대학에서는 달라질까? 하지만 막연한 희망도 있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 1985년 3월 대학교 신입생 환영의 날이었다. 지은이는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다. 다른 신입생들은 서로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지은이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역시나. 지은이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대학에서도 고등학교와 똑같을 것 같았다. 그때였다. 안녕? 나는 김민준이라고 해. 깔끔한 외모의 남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지은이는 깜짝 놀랐다. 누군가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다. 아, 안녕하세요. 이지은이에요. 지은이구나. 혼자 앉아 있어서 심심할 것 같아서. 같이 있어도 될까? 네, 좋아요. 민준이는 자연스럽게 지은이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디서 왔어? 강남에서 왔어요. 와, 강남? 부자네. 나는 부산에서 올라왔어. 서울이 처음이라 긴장돼. 민준이의 말투는 따뜻했다. 지은이를 무시하거나 거리두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대화하려 했다. 전공 뭐로 정했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민준 씨는요? 나는 경영학에 관심이 있어. 나중에 사업을 해보고 싶거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지은이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즐거움, 이해받는다는 느낌, 따뜻함 같은 것들이었다. 지은아, 음료수 마실래? 내가 사줄게. 괜찮아요. 제가. 아니야, 내가 사고 싶어서 그래. 뭐 마실래? 그럼. 콜라 주세요. 민준이가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지은이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이 사람은 다르다. 민준이가 돌아와서 콜라를 건네며 웃었다. 그 웃음이 지은이에게는 햇살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고마워요. 천만에. 앞으로 같은 과에서 4년 동안 볼 텐데 잘 지내보자.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환영회가 해산된 후에도 지은이는 민준이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관심, 편견 없는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아, 환영회 어땠어? 어머니가 물었다. 좋았어요. 친구는 사귀었어? 한 명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지은이는 잠들지 못했다. 민준이와의 대화를 계속 되새기며 행복해했다.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내일 학교에 가면 또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다음 날 민준이는 바빠 보였다. 수연이라는 같은 과 여학생과 함께 다니며 다른 친구들과 어울렸다. 지은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지만 민준이는 지은이를 잊지 않았다. 가끔씩 복도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해 주었고 수업에서 옆자리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지은아, 이번 과제 어때? 어려워? 조금요. 민준 씨는 어떠세요? 나도 힘들어. 같이 스터디 그룹 만들까? 하지만 스터디 그룹은 결성되지 않았다. 민준이가 점점 다른 무리와 어울리기 시작했고 지은이와의 접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지은이는 그 짧은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했다. 환영회에서의 30분간의 대화, 복도에서의 짧은 인사, 수업 시간의 몇 마디 대화. 그 모든 것이 지은이에게는 보물 같은 기억이었다. 민준이가 수연이와 어울리며 클럽을 다니기 시작한 것을 지은이는 알고 있었다. 아가씨, 그 김민준이라는 학생이 요즘 이상한 무리와 어울린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부하 중 하나인 박 실장이 보고했다. 이상한 무리요? 네, 마약을 다루는 조직의 하부 조직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것도 목격되었고요. 지은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이가 그런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정확한 거예요? 네, 확실합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볼까요? 아니요. 그냥 지켜봐 주세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게. 지은이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2학년 때는 마약 운반책이 되었고 3학년 때는 신입생들에게 마약을 팔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아가씨, 김민준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1989년의 어느 날 박 실장이 급히 알려왔다. 뭐라고요? 마약 사용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는데 훈방 조치로 풀려났습니다. 지은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사이 지은이는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성형수술도 받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지은이는 조직을 물려받았다. 23살의 나이에 거대한 조직의 보스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오직 민준이에게만 있었다. 김민준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아가씨. 민준이는 점점 망가져갔다. 두 번째 체포, 관리 대상자 지정, 그리고 점점 비참해져가는 모습을 지은이는 모두 지켜봤다. 1995년 민준이 31살이 되었을 때 지은이는 결심했다. 이제는 직접 나서야 할 때예요. 아가씨,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부하면. 상관없어요.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어요. 10년간 간직해온 사랑을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이다. 훈방 조치로 풀려난 지 6개월 후 나는 다시 체포되었다. 이번에는 단순 사용이 아닌 판매 혐의까지 붙었다. 김민준, 이번이 두 번째네요. 이제 관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소변 검사 받으러 나와야 합니다.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내가 마약을 찾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소변 검사 전에는 며칠간 잡아떼기를 하고 검사가 끝나면 바로 다시 손을 댔다. 나는 점점 더 깊은 범죄의 소굴로 빠져들었다. 단순한 운반책을 넘어서 조직의 말단 간부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민준아, 이제 내가 직접 신입들을 관리해봐. 신입들이요? 응. 내가 데려온 대학생들 말이야. 얘들이 제대로 돈을 내는지 다른 곳에서 마약을 구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거야. 나는 이제 완전한 가해자가 되어 있었다. 한때 나와 같았던 순진한 학생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다. 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야, 박지훈. 돈 언제 갖다 줄 거야? 형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르바이트 급여 들어오면. 기다려. 이미 일주일 늦었잖아. 이자도 붙었어. 이자요? 당연하지. 하루에 10%씩.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올가매었다. 마약값은 점점 올라갔고 대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그 아이들도 나처럼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 25살이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체중은 50kg까지 떨어졌고 치아는 누렇게 변했으며 피부는 상처투성이었다. 손은 계속 떨렸고 가끔 환각이 보였다. 가족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다. 부모님은 마지막으로 서울에 올라왔을 때 내 모습을 보고는 울면서 돌아가셨다. 민준아, 제발 정신 차려라. 이게 무슨 꼴이야?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냥 돌아가세요. 정신병원에라도 입원하자.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부모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그 후로 그들의 안부도 모른 채 살았다. 30살이 넘어서는 더 이상 새로운 고객을 데려올 수도 없었다. 내 모습이 너무 흉측해서 아무도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조직에서의 대우도 점점 나빠졌다. 야, 김민준. 요즘 실적이 왜 이래?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선? 이게 최선이야? 다른 놈들은 한 달에 50명씩 데려오는데 넌 5명도 못 데려와.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이미 10년째 기회를 주고 있잖아. 조직에서도 나는 이미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약에 대한 갈망만큼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졌다. 형님, 제발 외상으로 좀 주세요. 내일 당장 돈 갖다 드릴게요. 조직의 하급 간부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던진 채로. 야, 김민준. 너 이제 정말 끝물이구나. 봐라. 꼴이 얼마나 말이 안 되냐. 거울을 보니 정말 처참했다. 뼈와 가죽만 남은 몸, 움푹 들어간 눈, 누런 치아, 상처투성이인 피부. 한때 건장했던 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유튜브에서 미국의 좀비 드러그 영상을 보며 기겁했던 기억이 났다.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에서 마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 그때는 저런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31살 생일이 다가올 무렵 나는 진짜 바닥을 쳤다.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나락의 끝이었다. 31살 생일 하루 전 나는 평소처럼 마약을 구하기 위해 뒷골목을 헤매고 있었다. 몸은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다. 마지막으로 구한 마약을 한 지 이틀이 지났고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형님, 제발요. 조금만. 하지만 이제는 외상으로도 주지 않았다. 신용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그때였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내 앞에 멈춰 섰다. 김민준 씨 맞죠?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렸다. 나는 경찰인 줄 알고 도망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 경찰이에요? 아닙니다. 잠깐만 함께 가주시겠어요? 어디로? 왜? 하지만 그들은 강제로 나를 차에 태웠다. 저항할 힘도 없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어딘가의 펜션으로 향했다. 죽는 건가? 솔직히 그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삶에 대한 의지를 잃은 상태였다. 오히려 이렇게 끝나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했다. 펜션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마치 병원처럼 각종 의료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뒤에서 들려온 여자 목소리에 나는 돌아봤다. 완벽한 미모의 여성이 서 있었다. 키 165cm 정도의 날씬한 체구에 조각 같은 얼굴.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디서 들어본 듯했다. 저, 누구세요? 대학교 때 같은 과였던 이지은이에요. 지은이? 나는 기억을 더듬어 봤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키가 작고 통통했으며 특별히 예쁘지도 않았던 여학생. 신입생 환영회 때 혼자 앉아있던 그 아이. 지은이야? 정말 너야? 네, 맞아요. 많이 변했죠? 정말 많이 변했다. 성형수술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만큼은 예전과 같았다. 맑고 순수했던 그 눈. 왜 날 여기로 데려온 거야? 당신을 살리려고요. 살리려고? 왜? 나 같은 인간을. 10년 전 신입생 환영회 때 기억나세요? 물론 기억났다. 하지만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남자애들은 모두 저를 무시하거나 피했는데 민준 씨만큼은 저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걸어주셨어요. 그게 뭐 특별한 일이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그 짧은 대화가 저에게는 10년간 살아갈 이유였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단순히 외로워 보이는 동기에게 건넨 몇 마디가 그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다는 것을.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친구 하나 없이 살았던 제게 처음으로 다가와 준 사람이었거든요. 편견 없이 진심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계속 당신을 지켜봤어요. 마약에 빠져가는 것도 범죄에 연루되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달라요. 아버지의 조직을 물려받았고 충분한 자원과 인력이 있어요. 당신을 구할 수 있어요. 조직?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지은이의 아버지가 조직폭력배였다는 소문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너, 정말로 조직을?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에요. 구하려는 거예요. 그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강제 해독 과정은 상상을 초월했다. 첫날 밤부터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마약이 떨어지면서 오는 금단 증상이었다.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온몸이 벌벌 떨렸다. 놔줘. 제발 놔달라고. 나는 침대에 묶인 채 소리를 질러댔다. 손목과 발목에 채워진 가죽끈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런 건 느껴지지도 않았다. 오직 마약에 대한 갈망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조금만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지은이는 밤새 내 곁을 지켰다. 차가운 수건으로 내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먹여주며 계속 말을 걸어왔다. 민준 씨, 견딜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줘?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당신이니까요. 둘째 날은 더 심했다. 환각이 시작되었다. 벽에서 벌레들이 기어나오는 것 같았고 천장에서 뱀들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저기 봐요. 뱀이. 민준 씨, 아무것도 없어요. 환각이에요. 제 손을 잡아요. 지은이의 손이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환각을 조금씩 밀어냈다. 하지만 곧 다른 환각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도망쳐야 해. 경찰이 왔어.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셋째 날에는 구토가 멈추지 않았다. 먹은 것도 없는데 위액만 계속 토해냈다.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어 움직일 수도 없었다. 물. 지은이가 스푼으로 조금씩 물을 먹여주었다. 하지만 곧바로 토해냈다. 못 참겠어. 정말 못 참겠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당신은 살아야 해요. 왜요? 왜 저를 살려야 해요? 저는 이미 끝난 인간이에요. 살 가치도 없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제게 희망을 준 사람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넷째 날부터는 정신이 혼미해졌다.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를 반복했다. 꿈과 현실의 구분이 안 되었다. 가끔 부모님이 나타나서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을 걸기도 했고, 대학 때 친구들이 나타나서 놀자고 하기도 했다. 민준아, 클럽 가자. 재밌는 거 준비해뒀어.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려 했다. 가면 안 돼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지은이가 나를 붙잡았다. 그 순간 수연이의 환상이 사라졌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환각의 빈도가 줄어들고 구토도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마약에 대한 갈망은 강렬했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해독이 끝난 후 진짜 재활이 시작되었다. 지은이는 최고의 심리상담사와 의료진을 구해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씨. 저는 정신과 전문의 박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정말 힘드셨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해 나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일주일에 3번씩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다. 10년간 쌓인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민준 씨, 처음 마약을 접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좋았어요. 정말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그 이후에는 어땠나요? 계속 그 기분을 느끼고 싶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피해자였어요. 박 상담사가 말했다. 처음 마약을 접한 것은 당신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속임을 당한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선택이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았는데 내가 피해자였다는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다. 신체적 회복도 병행되었다. 50kg까지 떨어진 체중을 늘리기 위해 영양사가 특별한 식단을 짜줬다. 처음에는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마약이 미각을 마비시켜 놓은 상태였다. 맛이 어때요? 지은이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씹는다는 느낌만. 괜찮아요. 점점 나아질 거예요. 운동도 시작했다. 근력이 완전히 빠진 상태라 처음에는 5분도 걷기 힘들었다. 민준 씨, 오늘은 10분 걸어볼까요? 힘들어요. 조금씩이요. 어제보다 1분만 더. 지은이는 매일 나와 함께 운동했다. 처음에는 휠체어를 밀어주기도 했고 나중에는 부축해서 걷기도 했다. 2달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체중이 55kg까지 늘었고 얼굴에도 살이 붙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정신이 맑아졌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회복하는 게 제 기쁨이에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줘? 10년 전 그 짧은 대화가 그렇게 큰 의미였어?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날 밤 지은이는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버지 때문에 받았던 따돌림, 혼자였던 시간들, 그리고 대학 환영회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받았던 따뜻함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3년 동안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어요. 점심시간마다 화장실에 숨어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집에서도 이해받지 못했고요. 그랬구나. 그런데 민준 씨는 달랐어요. 저를 피하지 않았고 편견을 갖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햇살이었어요. 나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내게는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삶의 의미였던 것을. 그리고 10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마약에 빠져가는 것도 점점 망가져가는 것도 모두 봤어요.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때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때가 되기를? 제가 당신을 구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기를,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6개월이 지나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체중은 65kg까지 회복되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무엇보다 마약에 대한 갈망이 많이 줄어들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통제할 수 있을 정도였다. 민준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박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다. 네, 저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사회 복귀를 준비해 볼까요?
사회복귀. 그 말이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과연 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1996년 3월, 나는 재활센터를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이가 준비해준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게 되었다. 혼자 있을 수 있겠어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쉽지 않았다. 첫날 밤부터 마약에 대한 갈망이 다시 찾아왔다. 10년간 익숙했던 자극이 없으니 모든 것이 무료하고 의미 없게 느껴졌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유혹이 밀려왔다. 예전 거래처에 전화를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지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한강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걷고 또 걸었다. 새벽까지 걸었다. 그렇게 첫 번째 유혹을 이겨냈다. 며칠 후 지은이가 제안했다. 민준 씨,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요? 상담센터요? 네.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 및 상담센터예요. 민준 씨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 같았다. 좋아요. 해볼게요. 상담센터에서의 첫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내담자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20살이에요. 20살. 내가 처음 마약을 접했던 나이와 똑같았다. 그 아이의 모습에서 옛날의 나를 보았다. 형님 정말 끊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나도 했으니까.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하루도 못 버티겠어요. 나는 10년 했어. 너보다 훨씬 심했지. 그래도 끊었어. 내가 내 이야기를 들려주자 철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말요? 형님도 10년이나 했는데 끊었어요. 응. 쉽지 않았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날부터 나는 상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씩 나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형님,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렸어요. 나도 그랬어. 부모님과 10년 넘게 연락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견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 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지은이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이다. 1년 후 상담센터에서의 일은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매주 10명 이상의 사람들과 상담을 진행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민준 씨, 정말 고생 많으세요. 센터장이 격려해 주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나 자신도 더욱 단단해졌다. 마약에 대한 갈망도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지은이와의 관계였다. 상담센터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나에게 의미를 찾아줘서. 의미는 원래 민준 씨 안에 있었어요. 제가 그냥 찾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너 없었으면 진짜 죽었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은 살 운명이었어요. 1999년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지은이에게 프로포즈했다. 한강공원에서 우리가 처음 함께 산책했던 그 장소에서였다. 지은아. 네. 나랑 결혼해 줄래?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요? 응.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도 민준 씨를 사랑해요.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계속. 우리는 그 자리에서 포옹했다. 10년 넘게 간직해온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2000년 5월 우리는 결혼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상담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다. 한때 함께 마약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내가 도운 사람들도 있었다. 형님, 축하드려요.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네요. 고마워, 철수야.
철수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다. 형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살아난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야. 신혼생활은 행복했다. 지은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같이 아침을 먹고 센터에 같이 출근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여보, 행복해? 지은이가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저도 정말 행복해요. 민준 씨와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